네, 카우카 댐 붕괴로 인한 재산과 환경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댐 파괴로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드니프로강을 사이에 둔 채 전투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박노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부 지역 영토를 되찾기 위한 반격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 대반격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점이 아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왔는데 이번엔 좀 확실히 대반격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그런데 반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반격이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서로 어떤 전황을 두고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반격이 되게 이제 이걸 기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점을 잘 안 밝히는 건데 원체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전선이 이제 한 5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그동안에 이제 방어선을 쳐서 지뢰도 물고 포격도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투기도 동원하고 그래서 격퇴를 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바흐무트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진전을 보인 상태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혼전 양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 나온 대로 이제 공세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양측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 있다 보니까 또 군사적으로도 지금 전선에서 여러 가지 지금 승패가 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로서는 한 900km에 이르는 방어선을 지금 쳐놨지만 그게 굉장히 길거든요. 후전선이 한 3배가 되는데 그 약한 고리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느냐, 진전을 하겠느냐, 거기에 지금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인근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7일, 8일에 배치 준비가 완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날짜까지 특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술핵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되고 또 고조되는 걸 좀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방에 대한 최대 압박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3월에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 진전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최종에 가서는 결국은 러시아를 패배시킬 수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방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를 꼭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위기감 또는 서방에 대해서 지원이 무용성 뭐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선에서 상당한 이제 승기를 잡게 된다면 또 새로운 전환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전술 핵무기는 결국은 이제 아직은 사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크게 이제 벨라루스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서방에 많이 노출된 나라거든요. 폴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발트 국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제2의 우크라이나처럼 이게 서방화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도 효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벨라루스에도 야권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그동안에 이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있었는데 트럼프 때 그걸 파기를 해버린 통에 이런 이제 단거리 전술 핵무기, 중장거리 전술 핵무기에 대한 규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에 독일 숄츠 총리가 조만간 푸틴과 통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서 러시아군 철수가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체결에는 아직은 좀 선을 긋고 있고 일단 영토 완전 수복을 외치고 있거든요. 평화 협상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협상 개시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12, 그러니까 작년
전쟁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영토는 회복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를 더 회복을 해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고 또 서방은 서방대로 이걸 무한정 끌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러시아에게 이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지원할 텐데 예. 이게 러시아의 국익에 맞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동안에 서방의 지원도 받고 해서 한 6만 정도 정예군을 지금 어디로 이제 투입할 거냐. 한 12개 여단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 러시아는 이제 동원도 해가지고 한 30만을 900km의 전선에 이제 흩어놨기 때문에 그 전황 전개에 따라서 앞으로 종전이든지 평화협정의 전망이 갈리지 않을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의 그런 승패 또는 그 작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평화협정이라든가 종전협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사기도 높고 뭐 서방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군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6일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 파괴된 카호우카 댐 붕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댐 붕괴 이후에 주변 지역에서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를 한 상황인데요. 70만 명의 식수, 식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홍수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이 확산할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6월 6일 날 지금 화요일 날 발생해서 지금 거의 4, 5일 지났는데요. 아마 이틀 6월 8일부터가 굉장히 댐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뭐 우리 서울시 정도 600만 평방미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 침수가 됐죠. 그래서 뭐 식량은 물론이고 식수, 뭐 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염병도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댐의 폭파 문제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서로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쟁 중이라서 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2022년 작년에 전쟁 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밀려올 때 러시아가 이 댐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거라서 또 폭파의 그런 징후도 났었고 그리고 이 댐의 그 성격상 굉장히 튼튼하게 진 콘크리트 모래 자갈로 지은 댐이래요. 그래서 어떤 로켓 포나 공격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내부에서 난 거다라는 것이 좀 밝혀지는 것이 좀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인도적인 문제 관련해서 유엔에서는 이런 각국에 이제 호소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은 벌써 500만 불 지원을 뭐 기시다 수상이 얘기했고 카나다 수상도 방문을 해서 750만 불 정도 이미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국제적인 지원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중이라도 이렇게 인도적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고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댐 시설 파괴 같은 경우는 국제법상 굉장히 엄중한 전쟁 범죄로 취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로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후가 어디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배후가 누구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이런 전쟁을 둘러싼 국제 여론이 좀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국제 여론은 벌써 뭐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댐의 폭파 지점을 넘어서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했을 때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쟁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의 그 보안 부대가 어떤 감청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이게 그 파괴 공작 부대가 의도치 않게 계획을 너무 파괴를 일부 좀 해서 위협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분기가 커졌다라고 자기들이 실토했다는 증거인데 그 감청 기록대로만 된다면 굉장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타격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요거에 대한 객관적인 이제 검증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런 그 폭파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제3의 세력,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그 파괴 공작 부대에서 됐다면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그런 헤르손 남쪽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진격을 하는 걸 저지시키고 지금 제일 방비가 잘 되고 있는 쪽이 자포로지아 중부라든가 돈바스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지금 그 전선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헤르손으로 진격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홍수로 러시아군의 방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러시아군이 구축했던 방어선이 홍수에 휩쓸리면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펼치기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서울시 면적 정도의 60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중에서 70%가 러시아 쪽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 침수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저지대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뭐 공수사단이라든가 부대의 그 장비, 무기 또는 뭐 식량 같은 것도 다 침수됐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넘어오는 거를 진격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원거리에서 계속 포격을 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진행상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약 65억 원 규모의 긴급 인도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 장갑차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일본 대사를 초치했는데요. 앞서 우리나라도 지뢰 제거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방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가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러시아가 뭐 이렇게 외교 문제화해서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살상용 지뢰 제거라든가 의료 구급 열차 차량 같은 거거든요. 일본이 제공한 거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일본이 이제 군용 차량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트럭이랍니다. 트럭 등 뭐 군용 물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럭을 뭐 장갑차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좀 비난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일본이 또 나름대로 상당히 그 G7에 상응해서 뭐 55억 불이든지 이런 상당한 그 규모의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이 그 가스를 사할린해서 지금 50억 불 정도 연간 도입해 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그 경고를 내린가 싶고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는 너무 작아서 문제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2억 3천만 불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 하나가 좀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너무 적은 규모다 하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적기 규모도 때문에 적고 품목도 그렇게 우려할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을 포함해서 32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제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참한 게 처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32개국이 들어간 데는 그 제노사이드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고요. 우리는 뭐 아직은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ICJ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돈바스 지역에 이제 집단 살해를 해서 푸틴이 이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는 거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받기 위해서 ICJ에 제소한 건데 상당히는 정치적 그런 효과를 보겠죠. 왜냐하면 이 관할권이라든가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걸 집행할 수가 없는 게 이제 ICJ의 그런 한계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제 여론이라든가 정치적 공세에는 이제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박노벽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